안녕하십니까, 강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제 사극 드라마를 꼭지로 이제 잡아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사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이제 빈약한 현실과,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삼국시대를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상상과 그리고 이제 창작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랑색이라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런 역사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지난해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라와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사와 그리고 이제 화랑세기의 평가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선덕여왕은 한반도 최초의 여왕이죠. 사실 여왕은 신라에만 있었으니까 한반도식이나 뭐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오버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신라에서는 이 선덕여왕을 시작으로 그 뒤에 이제 진덕여왕 그리고 이제 진성여왕,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세 명의 여왕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신라를 제외하고 다른 왕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여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전혀 없었죠. 근데 유교 사상이 이제 나름대로 사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고려 시대나 어떤 조선 시대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아진 현대에서도 사실 뭐 여자가 뭐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봐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신라가 그 당시 뭐 특별히 어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분쟁 상태에 항상 놓여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여자의 몸으로 왕위에 오른다는 거 오히려 더 훨씬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삼국시대 그 시절의 그 고대 국가에서는 결국 이제 왕이 직접 전쟁을 이제 지휘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뭐 이렇게 지휘하고 당연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왕이 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전례에 없었던 최초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언가 이제 특별한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또 본인 그 개인의 역량이 뭐 엄청나게 특출을 났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 다시 말하면 이제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이제 특별한 시대적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의 역량, 뭐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선덕여왕을 바라보는 아주 상반된 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에 어떤 위급했던 국제관계들을 헤쳐나갈 역량은 없었는데, 운이 좋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거나, 아니 밀려서 왕이 되었다거나, 뭐 아직까지는 여자가 왕이 되기는 되게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비전과 목표 의식을 갖고 왕위를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왕위를 쟁취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 당사자를 아주 다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근데 어느 쪽에 근거를 두고 이 개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들도 상당히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번 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들은 사실 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의 어떤 원인과 결과가 모두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때문에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또한 이 수많은 어떤 추정과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떤 단편적인 사건만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추정해내야 한다는 것인데, 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추정이 경험과 상식선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오류가 보이지 않을 때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식이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말이 꼬여서 그런지 어찌됐든 듣고 계시다 보면 더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비명 소리를 듣고 골목으로 이제 뛰어가 보니까 이 칼에 찔린 한 여성이 이제 길에 죽어 있고 마침 그때 그 옆에 어떤 남자가 뭐 대충 철수라고 얘기하죠. 이 철수가 그 옆에 서 있는데 한 손에 이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다. 이 상황이 딱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 철수가 이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이제 물론 이제 철수가 여자를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상식적인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야, 그 철수라는 놈이 말이야. 그 평소에 그 행실도 별로 안 좋고 그 평소에 이제 폭력도 자주 휘둘렀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아까의 어떤 추정은 바로 이제 좀 더 사실이 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대충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사실 뜨문뜨문 남아 있어서 어떤 사건의 어떤 전후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인물들의 어떤 열전 이런 데서 이제 살짝 조금씩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어떤 개인적인 평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해서 그 인과관계를 추론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론에 논리적인 어떤 오류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또 그게 이제 역사가 되고 사실화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방식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의 철수의 예를 다시 한번 보더라도 비록 이제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잡혀가긴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리 건너편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가 나서서 야, 원래 철수는 사실은 뭐 되게 참 착하고 그리고 남한테 욕도 잘 못하고 순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철수가 다른 범인이 도망간 것에 어떤 현장에 떨어진 칼을 주워 들고 서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추론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김씨 아저씨 그 아저씨는 또 옛날부터 철수를 워낙 또 미워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더 이상 또 철수를 이제 범인으로 몰고 가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한 어떤 결과였지만 전후 상황과 주변인들의 어떤 평가, 뭐 어땠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런 예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덕여왕 하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자, 이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드라마 선덕여왕 그 후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그리고 이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신라 최초의 여왕 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반대로 사실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만을 놓고 보면 사실 이 선덕여왕은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군주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약간 좀 부족한 뭐 그런 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사에는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왕위에 오른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이야기는 이제 신라 24대 진흥왕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신라 하면 그 우리가 떠오르는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대충 한 5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진흥왕이죠. 자, 그럼 이제 과연 신라 하면 어떤 왕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이제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라는 분이 있죠. 알에서 이렇게 툭 알 깨고 태어난 신라의 시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의 어떤 기세를 꺾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왕이 이제 진흥왕이 됩니다. 어떤 신라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진흥왕 순수비 뭐 좀 귀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국을 통일한 태종 무열왕
김유신의 둘째 동생이랑 이제 결혼했던 그 김춘추가 이제 바로 이제 무열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이야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 바닷속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던 문무왕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대충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왕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삼국을 이제 통일한 왕이 바로 이제 이 문무왕이죠. 태종무열왕의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거의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삼국 통일을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한 왕이 바로 이제 이 문무왕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신라의 왕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엔 일단 그 선덕 여왕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이제 진흥왕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촌수로만 따지면 진흥왕은 이제 실제 선덕여왕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신라의 24대 왕,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어떤 정복군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비록 이제 24번째 왕이긴 하지만 신라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게 23대 법흥왕 때니까, 진흥왕은 이제 사실상 순수하게 자기 힘만으로 나라를 부흥시킨 뭐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강으로 진출해서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이제 트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삼국 경쟁 체제를 확립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양반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화랑제도도 사실은 이제 이 진흥왕이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나갔던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 농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갖고, 진흥왕 때는 이제 동륜 그리고 이제 금륜이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동륜은 자기 아빠,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의 후궁을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한밤중에 담을 넘다가 그만 개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이게 뭐 동네집도 아니고 궁 안에 이제 개 키우고 개한테 물려주겠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이 동주는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정은 이제 이름이죠. 뭐 걔한테 물려서 개백정 이렇게 되나? 근데 사실 백정입니다. 그래서 김백정이죠, 사실. 이게 이제 오해받기 쉬운 이름인데, 어찌됐든 이 백정이 나중에 이제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진흥왕이 죽고 나서 후사를 논할 때 백정이 그 당시 이제 12살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위는 진흥왕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백정의 삼촌이죠. 금륜에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양반이 바로 그 신라 25대 왕 진지왕입니다. 이름은 아주 진지한데, 이게 뭐 실상은 여자만 끼고 진지만 드셨는지 되게 이제 음탕하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4년 만에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아주 비운의 왕이죠. 비운인가? 그만큼 즐겼으니까 비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우지간 그 신라에서는 이 화백회의라는 그 국가 원로원, 그 비스무리한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 화백회의에서 결국 이 진지왕을 이제 탄핵을 한 거죠. 이 진지왕은 이제 용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아들까지 등급이 이제 하나 깎이게 됩니다. 강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골에서 진골이 되어 버린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바람에 왕위는 원래 진흥왕의 직계 손자였던 아까 그 백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 백정이 바로 신라 26대 왕인 진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평왕은 일단 이제 오랫동안 왕위를 이렇게 쭉 누리고 있었는데, 왕으로 있었던 기간만 해도 약 한 54년 정도에 달하죠. 아마 신라의 왕 중에서는 이 양반보다 더 오래 왕을 해먹은 양반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된 것도 이제 한몫을 했죠. 16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왕을 하긴 했는데, 이 진평왕의 일생은 아주 이제 나름대로 되게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진흥왕 사후에 신라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게 맨날 이제 밀려갔고 상당히 이제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그 진지왕이 말아먹은 것도 있어서 뭐 4년 동안 아주 세게 말아먹은 것도 있어서 이제 더 힘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상황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정없이 쪼임을 당했던 이 진평왕이 결국 이제 승부수는 이제 바로 중국과 어떤 연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맺어졌던 관계가
결국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되는 나당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평이 처음 그 중국에다가 SOS를 때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중국이 당나라가 아니라 수나라였죠. 아무튼 이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게 기댄다는 게 조금 좀 거시기 한데, 실제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신라의 어떤 통일이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쪽짜리 통일이다라고 이제 많이 비난하는 그런 그 시각들이 이제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개념이 등장한 것은 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참 뒤의 일이고, 사실 이때를 상황적으로 보면 신라에게 있어서 이게 뭐 고구려나 백제나 당나라나 이게 뭐 다 적국이죠.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같은 민족 뭐 이런 느낌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사실 뭐 말이략도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섞여서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도 뭐 말이라도 제대로 통했을까 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이제 국경을 바로 이제 맞대고 있으니까 맨날 치고받고 전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 그런 적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멀리 있어서 이제 직접 싸우지는 않고 당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름 선진국이었던 이제 당나라에게 손을 빌리는 거,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 솔직히 이제 신라보다는 고구려가 이제 통일을 주도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뭐 약간은 이제 아쉽기도 하죠.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진평왕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어찌어찌 해서 나라를 이제 버티고 지켜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이 신라를 공격해왔던 고구려는 중국이 이제 뒤에서 이제 뒤통수 때리고 딴지를 걸고 하니까, 그래서 신라를 이제 끝까지 압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신라가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명분도 있겠다. 이게 웬 떡이 하면서 당연히 이제 달려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결과를 보면 고구려의 선방으로 이제 중국만 완전히 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처음 이제 신라의 그 요청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던 중국의 왕족, 즉 수나라죠. 수나라였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나라가 이제 무리하게 고구려 정보를 연거푸 이제 계속 했는데 실패를 뒤통수 치긴 했는데만 실패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네, 나라를 말아먹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힘들게 나라를 꾸려가던 이 진평학에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딸만 쭉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딸딸이 아버지가 된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대충 이제 다음 후보자를 찾아서 왕으로 이제 올렸을 텐데, 유독 이 신라는 그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남은 성골은 이거 뭐 전부 여자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황적으로. 여기서 이제 성골이라고 하면 신라시대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서 가장 그 상위층인, 그러니까 이제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골품제도 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면 그러면 이제 성골, 그리고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 그 다음에 뭐 6두품, 5두품, 4두품 뭐 이렇게 이제 순위가 쭉 이렇게 매겨지는데, 사실 이 성골과 진골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 정확한 기록은 이제 없어서 대충 이제 추정들만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골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그리고 이제 성골과 진골이 결혼해서 그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진골로 이제 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규칙만큼은 이제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룰을 적용하다 보면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골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룰의 체계를 갖고 있죠. 게다가 이제 진평 이전에 뭐 성골 남자들 중에 뭐 개한테 물려 죽으네, 뭐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진골로 그 강등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자 성골이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점점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진평왕에 이르러서는 남자인 성골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규칙, 이거를 따르자니 여자를 왕위에 올려야 됐고, 그것도 여자를 왕위에 올리자니 당시 그 어수선한 이 국제관계를 과연 이 여자가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뭐 고민이 되겠죠.
물론 이제 당시 신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뭐 이렇게 낮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제 여자가 왕이 된다는 거, 이건 뭐 어찌됐든 당시 집권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흥왕 때와는 좀 다르게 이 고구려와 백제에게 한참 밀렸던 때니까 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죠. 하지만 이제 결국 이 화백회의,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그 원로원에서 왕실의 전통을 지키는 게 더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드디어 이제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이 이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죠. 바로 이제 신라 27대 왕 선덕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이 골품제 덕분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골품제 하면 이제 신라를 결국 망조로 몰아넣는 어떤 신분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고대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신분제도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고구려나 백제도 어느 정도의 그 신분제도는 존재했죠.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어떤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평범한 평민들과 다른 공기를 마신다고 믿고 있는 인간들, 뭐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 길게 가면 또 이제 늘 열받게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좌우지간 이 신라의 그 신분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제 매우 그 엄격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인구수가 사실 뭐 좀 많이 적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정치 체계가 부실했던 이 고대 국가에서 보면 이러한 신분 제도가 어찌 보면 나라를 지탱하는 기틀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또한 뭐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건국 초기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뭐 나름대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국가 체계가 이제 많이 발전한 후에도 그 옛날의 신분 제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 요게 아마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발전하는 사회와 그리고 경제 수준이 이제 비해서 정치 체계가 제대로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 신라로 하여금 삼국을 통일하게 만들었던 것도, 또 그리고 이제 그 신라를 망가뜨린 것도 결국은 이 골품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시 신라의 어떤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엄격한 신분 제도를 그대로 무시하고 남자를 이제 왕위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덕여왕 다음의 진덕여왕, 그 이후에 어떤 성골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제 완전히 제씨가 이제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29대 왕부터는 뭐 진골이 왕위를 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왕위에 오르는 배경 설명만으로도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갔고, 자꾸 이제 기억을 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간이 길어져서. 자, 어찌됐든 요약하면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진흥왕이 자식 농사를 실패하고, 그 때문에 성골인 남자 재고가 완전히 앵꼬가 나고, 그 덕분에 선덕여왕이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요 정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